생각보다는 미국의 이러한 금리 기조가 오래 갈 수 있다. 오래 갈 수 있다. 그걸 일단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저는 연준은 최소한 5.5까지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네. 5.75까지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건 받아들이자. 그리고 최소한 연준이 얘기하는 뭐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연준은 올해 피벗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2024년까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 저는 YG경제연구소 소장이고요. 유튜브 차영주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머니투데이 전문위원이 됐고요. 머니투데이에서 조금 심도 깊은 방송을 좀 원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1월 초부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뭐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또 다양한 방송 여전히 출연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고 많은 말씀 나누고 그런 기회를 갖고 있고 계속해서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요즘에 뭐 네. 빅스텝, 물가 이런 네.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 증시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바라보는 그 경제 상황하고 우리 이제 투자자들 쉽게 얘기해서 주식 시장이 바라보는 거하고 조금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바라보게 되죠. 아무래도 저도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걸 바라지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예측은 하지만 심정적으로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걸로 반기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죠. 근데 연준은 우리랑 또 입장이 좀 다릅니다. 연준은 물가와 고용에 목표를 두고 있고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지 물가 안정 과정에서 고용도 늘려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형국인데 연준의 스탠스를 우리가 한번 좀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연준을 여러 가지 이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판단해야지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상대방이 바뀌길 바란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연준의 시각을 한번 보죠. 연준 같은 경우 물가와 고용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면 고용이 늘어나죠. 근데 물가가 올라가는 건 우리가 좋은 건 아니죠. 물가는 안정을 찾아야죠. 물가가 안정을 찾으면 어떻게 되죠? 고용은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와 고용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연준이 바라고 있는 것은 적절한 물가, 적절한 고용. 근데 이 적절하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주관적인 거예요. 우리 웅달님이나 저나 샤워할 때 서로 느끼는 적정 온도라는 게 다르잖아요. 말은 적정이라고 하지만 제가 왜 샤워실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이 쓴 책을 보면 샤워실의 바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 극단적으로 뜨거운 물을 틀든지 찬물을 틀잖아요. 먼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온도를 조절해서 나한테 맞는 온도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물가와 고용의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화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뭐 미국 기준으로 CPI가 뭐 9% 상승까지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온도가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금리를 75bp 올리면서 극단적으로 수도꼭지를 찬물로 틀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우리 또 깜짝깜짝 놀래죠. 이렇게 뜨거운 물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래고 찬물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래고 그러면서 이제 적정 온도를 찾아가는 과정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자, 다시 2022년 상반기로 돌아가 봅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이전에 연준이 항상 했던 얘기는 고용이에요. 고용, 실업률. 그때 지금 이제 한 2월, 3월 정도 이제 전쟁이 한 2, 3월 정도 터졌으니까 그 직전만 하더라도 실업률에 따라서 많은 뉴욕 증시가 흔들렸어요. 실업률이 올라가냐 떨어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되돌아오시면 주간 실업률 지표가 발표되는 금요일 날마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걸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딱 터졌죠. 전쟁이 터지고 나서 발생했던 게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물가가 올라갔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서울 시내 기준으로 기름값이 2,500원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리터당. 그러니까 제 차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도 제 차가 소위 만땅 가득 채우면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15만 원 넣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는 똑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름을 가득 채우는데 10만 원 냈다가 15만 원을 내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죠? 50% 늘어난 걸로 보이죠. 그게 공급발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의해서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죠. 급속도로. 금리를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6월 달에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6, 9, 10이 이제 점도표가 나오면서 항상 기재행은 하지만 점도표가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연준이 2023년 지금 제가 얘기는 2022년 6월입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도에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 3.5 정도 될 거야 라고 그때 당시엔 그렇게 봤었어요. 낮네요. 굉장히 좀 낮죠. 지금 보면 상당히 낮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3.5면 굉장히 높았던 수준이죠. 왜냐하면 제로금리에서 또 올라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때 이제 시장이 한번 6월 달에 폭락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금리를 땡기느냐라고 폭락을 하면서 일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매파적인 분들 얘기하는 뭐 블러드 총재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4에서 5% 정도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발작을 일으켰었어요. 그러다가 9월 달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또 한번 폭락을 했죠. 9월, 10월 달에.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를 4.5로 올렸어요. 네. 벌써 1%나 올린 거죠. 100bp나 올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블러드 총재가 5%대까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폭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2023년 예상을 5.2 정도 예상을 했어요. 5.2. 근데 왜 5.0이 아니고 5.25도 아니고 5.2냐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신 거예요. 미국은 기준금리가 25bp 차이가 나죠. 이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 기준금리가 3.5예요. 네. 3.5면 한국은행이 그걸 딱 정하면 시중은행들까지 쫙 그게 이제 퍼지는 기준금리고 미국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4.75에서 4.50이에요. 이거 녹화 당시에. 네. 이렇게 25bp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우리랑 좀 다릅니다. 미국은 연준이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하룻밤 사이에 연준에 돈을 맡기면 주는 이자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시중은행은 일반 금리를 또 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25bp냐? 돈을 많이 맡기면 4.75를 주고요. 네. 돈을 조금 맡기면 4.50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5.2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터미널 금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터미널 금리 수준이 이제 그쪽이 되는 거죠. 5.25 정도 네.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12월 달에 5.2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주식시장 그때부터 올랐어요. 12월부터 오르기보다는 정확히는 이제 1월 초부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올라가고 왜 그런가 이거를 이제 보는데 그때 당시에 블러드 총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테일러 준칙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미국 기준금리를 7%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선행적으로 과거에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과 금리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온도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온도가 뜨거우니까 이걸 식히기 위해서 찬물을 급속도로 끼얹어줘야 된다. 그거를 이론적으로 계산한 게 테일러 준칙이라는 법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과거 같으면 시장이 깜짝 놀랄 텐데 시장이 전혀 깜짝 놀라지는 않았어요. 바로 그 뒤에 이제 연준에서도 반박 얘기가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왜 그러냐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제가 얘기하는 건 내피셜이 아니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 미국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3%, 4%, 5%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 미국이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가 되려면 마냥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니네가 아무리 올려봐.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5.5 이상은 못 올릴걸? 지금 시장은 그렇게 보고 연준도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마냥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카드를 물론 쓸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은 어떤 카드인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카드를 쓰면 어떻게 되죠? 미국의 막대한 재정 부채. 이거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자신들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6%씩 이자를 준다고 생각해봐요. 네.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눈, 그전에는 시장에서는 계속 금리를 올리지 마라. 근데 연준은 우리 올리겠다라고 하고, 그 모 증권사에서 나온 올해 이제 그 전망치 나온 책이 있어요. 작년 한 12월 달에 나온 책인데 보통 이제 보고서 같은 경우 리포트 형태로 나오는데 단행본 형태로 나왔어요. 제가 사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이제 그 광고 문구를 딱 보니까 연준은 그냥 제 갈 길을 갔는데 시장이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까 변동성을 키웠다. 그런 반성문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결국 그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연준은 그냥 흐름대로 왔어요. 흐름대로 오고 한번 그 6, 9, 12마다 앞으로 우리가 갈 방향을 정했고 그 사이 온 거예요. 그 사이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라든지 어떤 뭐 월가의 뭐 누구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렸을 뿐이지 월가는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연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올라가는 게 이제 연준이 쓸 수 있는 패가 보이는 거예요. 3월 달에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데 50bp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시장이 별로 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50bp 해. 그러면 5.25지. 그럼 니네가 할 수 있는 건 25bp 한 번 내지 두 번.
막대하게 해봤자 2번 정도, 5.75 정도. 근데 한 5.5 정도에서 머무를 거야. 차라리 25bp씩 3번 가는 게 낫지 않아? 연준도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죠. 네.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피봇이라는 단어를 잘 안 음. 쓰는데 저는 이제 피봇이라는 단어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발작스럽게 반응했어요. 쓰지 말라. 왜냐하면 이렇게 깊게 다루지 않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피봇은 뭐죠? 연준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연준은 지금 금리를 올리는 과정이에요.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피봇 얘기한다는 것은 딴 얘기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재건 얘기한다는 것도 너무 좀 빨리. 어불성설이죠. 네. 물론 이제 그런 시기가 분명 오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에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럴 우리가 피봇이 오려면 뭐가 되냐면 일단 금리 인상이 끝나야 돼요. 네. 금리 인상이 끝나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 유지가 되는 시기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고원금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원금리가 뭐냐면 웅달님 개마고원 아시죠? 저 네. 북한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높은 지대가 이어지는 걸 이게 고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그 금리 다루시는 분들이 그런 용어를 써요.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되는 것을 고원금리라고 이제 하고 그 유지가 되는데 결국 이제 미국이 올릴 수 있는 것은 5.5 정도면 우리가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서 급격하게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고원금리를 유지하면서 이게 적용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빠르게 적용하려면 금리를 올리지만 그렇게 되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적정 수준에서 적정 수준일지만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높은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그게 이제 적응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네. 파급 효과. 과거에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피봇되는 것을 전환점을 보니까 고원금리가 평균 얼마나 유지된지 아십니까? 잘 보겠습니다. 11개월 유지가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 11개월이니까 우리가 이제 2023년 상반기 때 금리 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2024년 상반기까지 가는 거예요. 최소한. 물론 더 빨라질 수도 있죠. 이건 평균이니까. 그리고 더 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각종 지표들이 내려오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이 쉽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저도 어제 같은 방송했던 김대호 박사님한테 배웠던 건데 우리가 그 축구에서 보면 저쪽 골대에서부터 저기 이제 나한테 공격해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프라인을 넘을 때까지는 수비수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쑥쑥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신경 안 쓰잖아요. 하프라인 넘어갈 때까지는 이게 공격인지 그냥 패스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프라인을 해가지고 페널티 라인까지 들어와 버리면 그렇죠. 많은 이제 그 수비수들이 달려붙어서 그때는 1m 전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저항대가 부딪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6, 5 정도 되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이 막대하게 IRA법이라든지 반도체 치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고용을 늘리고 있잖아요. 지난달 말에 나온 보고서 보니까 그 IRA법이 시행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 10만 자리 일자리가 창출이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미국을 정확히 보는 게 빅테크 기업들이 해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고용이 이렇게 탄탄한 거야? 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데이터의 오해다라고 하는데 빅테크 기업이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미만이에요.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돼요. 그 대신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근데 미국은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히스패닉계 소위 말해서 그 남미 쪽에 계신 분들이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걸 문호로 개방 안 했고 미국도 이제 고용이 여러 단계가 있죠. 우리도 이제 여러 단계가 있고 정말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 우리 이제 밑바탕을 좀 받쳐주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현재 그분들이 못 들어와서 조금 이제 삐그덕거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 데이터는 미국이 지금 현재 외부에서 유입되어 오는 히스패닉계가 없는 상태니까 고용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데이터는. 빅테크에서 물론 고소득자들은 잘리고는 있습니다만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으니까 그 전반적인 데이터에 미치는 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보면 미국만의 지금 독주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 미국의 현상이 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는 미국의 이러한 금리 기조가 오래 갈 수 있다. 오래 갈 수 있다. 그걸 일단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조급하게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이게 꺾일 거다라고 보는 시각은 저는 그런 거예요. 주식 시장을 제가 이제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그나마 생존할 수 있었던 경우 중에 하나가 극단적으로 나쁜 경우를 저는 일단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런 상태인데 상황이 좋아진다? 그럼 더 좋은 거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도 항상 하는 게 이제 희망을 갖잖아요. 희망을 갖고 좋아질 거야라고 했는데 그래도 나빠지면 대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저는 연준은 최소한 5.5까지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네. 5.75까지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건 받아들이자. 그리고 최소한 연준이 얘기하는 뭐 이건 제가 얘기한 건 연준은 올해 피벗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2024년까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보자. 다행스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긍정적인 요소에 반응하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솔직히 굉장히 주식시장을 좀 안 좋게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대신 이제 바닥에서 이제 기는 기간들이 좀 길어질 거다 봤는데 그거보다 한 레벨 위에서 지금 기분이 있는데 뭐 여전히 불안감은 있긴 합니다만 이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3천 넘어간다 뭐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뭐 그렇지만 그래도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또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일단 연준에 대한 어떤 그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시장과 연준이 보는 눈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2022년에는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려고 봤고 시장을 올리지 마라고 봤는데 이제 연준과 시장이 눈높이가 같아져서 5.5까지는 시장도 받아들인 거고 이제 우리 다 반영됐고 그러면 네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으니까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난 주식을 살 거야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연준도 이제 패 다 까는 거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연준의 어떤 횡보에 따라서 움직이는 폭이 작년보다는 작죠.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뉴욕 증시 이 녹화일 기준으로 봤을 때만 하더라도 연준 의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움직였지만 폭이 굉장히 작죠. 작년 이맘때면 벌써 3% 2%씩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시장은 뭐 연준의 어느 정도 패를 보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300, 2,500, 뭐 2,200, 2,500 이 정도 박스권 네. 얘기가 좀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2,400에서 2,500 이제 박스권이 나오는데 2,400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시장을 이해하는 또 한 측을 보게 된다라면 시장이 2,400을 버텨주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2023년에 역할을 하고 있어요. 테마주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시장이 2,500 부딪히고 2,400을 깨고 내려갔다라면 이렇게 뭐 테마주들이 이렇게 시세를 끌 수 있을까? 뭐 AI나 뭐 로봇이나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2,400을 깨고 2,300을 내려간다? 그러면 없었다.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큰 형님이 버텨주고 있으니까. 지수 갖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지금 심지어는 종목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극단적으로 지수는 얘기하지 마라. 종목만 봐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근데 만약에 지수가 2,300, 뭐 2,200 향해서 내려가면 지수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지수를 얘기 안 해도 지수는 2,400 버텨주고 있으니까 그거 지금 몇 달째 2,400, 2,5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거 얘기해봤자 소용없고 종목만 보자. 군인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이게 표현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안심이 되니까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거예요. 지수가 불안하면 못 뛰어놀죠.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뛰어노냐. 그렇죠. 그 불안감이 있죠. 그러면 지금은 지수가 안 무너지니까 매수 버튼 누르니 수익이 나네?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걸 수익이 났어. 또 이거 눌러볼까? 수익이 나네? 이게 되는데 지수가 불안하면 두 번째 누를 때는 주춤하게 되죠. 3월 달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EPS 전망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1월 달 같은 경우는 EPS와 상관계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어도 1월 효과 때문에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적다라고 보는 건데 3월 달에는 EPS와 상관계수가 거의 100과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직은 EPS가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죠. 지금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을 놓고 보면 이건 또 다른 증권사에서 나온 건데 2022년 7월부터 보면 2달 사고 한 달 팔고 2달 사고 한 달 팔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2달 샀거든요. 3월 달에 이제 파는 달이에요. 만약 그 공식대로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3월 달에 외국인들이 혹시 팔면서 EPS가 하향 추세에서 이게 떨어지게 되면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금 6만 원이 간들간들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월 한 달 정도는 좀 쉬어야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저는 그래요.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세장에선 돈을 벌어야 돼요. 강세장에서 돈을 못 벌면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약세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강세장에 돈을 벌죠. 약세장에서 내가 돈을 벌겠다고 막 그러다가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큰 코 다치는 거거든요.